이어서 동양의 관점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유교 사상입니다. 유교에서는 주로 국가의 권위를 민의에 기초한 천명의 관점에서 파악을 하는데, 사극을 보시면 왕은 하늘이 점지어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잖아. 그런 것처럼 군주의 통치권을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봅니다. 또 민의에 기초했다라고 하는 건 하늘이 보고 듣는 게 곧 백성을 통해서 보고 듣는 것이다 라고 하거든. 그러면 당연히 군주의 통치는 백성을 위한 것이어야겠지. 그래서 국가가 백성이 잘 먹고 잘 살게끔, 또 도덕적이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줄 때 백성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어. 또 그럴 때 국가의 권위가 정당화되는 거야. 이어서 덕치 보도록 할게요. 우리 공자의 덕치 배웠죠? 군주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돼. 인격을 닦고 덕을 쌓아야 그걸 보고 자라는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교화되고 감화되어서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는 거야. 공자 배울 때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풀이 눕는다 라고 했었어. 북두칠성을 따라 무별들이 모인다, 이런 표현 배웠었지? 또 국가의 기원과 본질에서 국가를 가족공동체의 확장으로 파악해 효화제라는 가족적인 가치가 인의로 실현된다는 건데,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너 엄마 말 들어야지, 아빠 말 들어야지 라고 요구하는 게 당연해 안 해? 당연하잖아. 그런 것처럼 덕을 갖춘 군주의 경우 백성들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게 정당하다라고 보는 거야. 효와 충을 같은 맥락으로 파악을 하는 거지. 자, 공자의 국가, 대동사회인데요. 공자는 대동사회를 이상적인 국가라고 생각을 해. 이 대동사회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바로 공정한 재산 분배겠지. 국가의 재화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고르게 분배되고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고, 대동사회에서는 이런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 인재 등용에 있어서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 즉 신분이나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실력을 고려해서 인재를 등용해야 하고, 노후와 일자리의 보장, 또 그 청소년들, 유아들에 대한 교육, 또 아픈 사람이나 고아, 과부처럼 힘들고 혼자 남은 사람들을 위한 보살핌, 복지에 대한 내용까지 다 아우르고 있어. 그게 바로 대동사회야. 또 맹자는 왕도정치와 민본주의로 파악할 수 있는데, 왕도정치는 공자의 덕치와 비슷한 맥락이고, 민본주의, 우리 민본주의 자세하게 배웠었지. 서양의 민주주의랑 같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기도 했었어. 관련된 문제가 우리 서술형에 출제된 적도 있었고, 민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공통점은 둘 다 백성, 즉 시민을 위한 정치를 지향한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민주주의에서는 시민이라고 하고 민본주의에서는 백성이라고 하는 만큼, 시민의 경우 본인이 그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 주권을 발휘하여서 자율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가 있지. 또 그게 의무로서 요구가 된단 말이야. 근데 동양에서의 민본주의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지향하기는 하지만
백성이 시민처럼 자율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야. 백성은 왕으로부터 통치를 받는 대상인 거지. 피통치자, 피지배자로서 더 국한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항산과 항심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양반과 군주와 같이 통치를 담당하는 계층은 집에 먹을 게 없고 또 유혹에 시달려도 다 이겨내고 도덕적인 절개와 지조로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백성의 경우는 달라. 백성은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언제 그 도덕적인 것을 지키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맹자는 백성들은 그래도 된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백성들이 본인의 의식주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도덕적인 가치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사회 제도적인 측면에서 규범과 그런 질서를 도덕적으로 마련을 해주어서 항산, 생업을 보장해주고 백성들이 항심, 지속적인 도덕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게 국가의 역할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로크에게 있어서 저항권이 있다면 맹자한테 있어서는 역성혁명론이 있겠죠. 이 역성혁명론은 왕이란 덕을 갖추어야 하는데 우리의 왕이 횡포를 저지르고 굉장히 비도덕적이야. 그런 경우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겠죠. 민심을 잃어버린 경우 덕을 갖춘 다른 누군가가 천명을 이어받아서 왕조를 바꾸고 새로운 왕조를 세워도 좋다라고 보는 게 맹자의 역성혁명론입니다. 이어서 묵자를 보도록 할게요. 묵자는 공자의 분별적인 사랑, 인 배웠죠. 그 인과 비교해서 무차별적인 사랑, 겸애를 주장한 학자인데요. 묵자는 모든 사회 조직이 만물의 창조자인 하늘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 이때 얘기하는 하늘은 인간처럼 의지를 지닌 존재인데 이러한 의지를 발휘해서 인간 세상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영향을 주냐면 자기의 뜻을 잘 따르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따르지 않을 때에는 벌을 내리는 거죠. 하늘이 이렇게 상과 벌을 내릴 수 있는 이유는 만물의 창조자이자 또 다스리는 주제자이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백성들이 또는 크게 보자면 국가가 따라야 하는 하늘의 뜻이란 무엇일까? 바로 겸애 교리인데요. 겸애는 차별하지 않는 사랑을 얘기하고 교리는 상호 이익을 가리킵니다. 상호 이익이라는 것은 이익을 나누어 갖는 걸 의미하는데요. 개인의 자유, 사적 소유권, 사유재산을 강조하기보다는 집단 노동, 집단 농사를 통해서 거기서 산출된 그 생산물을 평등하게 나누어 갖는 걸 얘기해요. 그걸 교리라고 합니다. 군주는 자국과 타국, 나의 나라, 남의 나라, 또 우리 개개인은 나와 너를 구별 짓지 말고 평등하게 사랑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공자와 묵자는 어떻게 차이점이 있었지? 공자에게 있어서 사랑은 분별적인 인이었고 묵자에게 있어서 사랑은 차별하지 않는 평등한 겸애였잖아.
그리고 의로움. 의로움에 있어서 공자는 의와 이익을 다른 것으로 보고 또 둘 사이에 열등하고 우월한 걸 구분해 두었어. 견리사의라고 하지. 견리사의. 즉, 의로움을 이로움보다 더 높은 차원의 가치로 바라보는 거야. 근데 묵자에게 있어서 의로움은 곧 이로움이야. 상호에게 이익이 되는 거, 이익을 나누어 갖는 교리가 즉 의로운 것이다 라고 파악합니다. 이어서 한비자 보도록 할게요. 한비자는 우리 친구들이 순자랑 비슷하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순자가 인간의 본성을 악하게 바라보잖아. 그런 것처럼 한비자는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으로 바라보아요. 그런데 순자는 한비자와 달리 유가, 공자, 맹자와 마찬가지로 유가 사상가로 묶이고 한비자는 법가 사상가란 말이야. 그 이유가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해 나쁘기는 한데 이 악한 본성을 지닌 백성을 군주가 자신의 덕으로서 교화해야 한다라고 그 통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반면 한비자는 군주가 갖추고 있는 덕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굉장히 비효율적이야. 이기적이고 악한 백성들은 덕으로서 감화시키는 게 아니라 엄격한 법과 술세 이런 것들로 통치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측면이 강하죠. 그러한 통치가 이기적인 백성을 도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기적인 백성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엄격한 법을 얘기해요. 이 법을 잘 따르면 포상을 주고 법을 어기면 처벌,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백성들이 나를 따르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거죠. 순자가 얘기하는 예치와는 다릅니다. 네, 한비자는 법과 관련해서 이제 법술세라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한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냥 아무런 평범한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이 덕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아.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법술세를 가르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충분히 군주로서 한 국가를 통치해도 돼 라고 말을 하거든. 그러면 법술세가 뭘까? 법은 우리 아까 보았듯이 엄격한 법을 의미하는 거고 술 같은 경우는 권모술수를 얘기해. 정치적인 영역에서 모략과 책략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마치 여우같이 한비자가 여우같이 그 신하들과 백성들을 꿰어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 세는 권세를 의미하는데 그 군주의 법과 술이 들어 먹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아무리 엄격한 법으로 통치하고 신하와 백성들을 꿰어내려고 해도 이 신하와 백성들이 나를 깔보고 무시한다면 법과 술은 아무 쓸모가 없겠죠. 그래서 효과적인 법과 술의 그 적용을 위해 군주에게 아주 강력한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한비자가 국가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이어서 남은 2명의 학자는요, 이 단원에서는 많이
비중이 굉장히 적은 학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가 한 번 이상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정약용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조선의 실학자죠. 네, 이 정약용을 우리 작년에 생윤 시간에 직업과 청렴에 윤리할 때 배웠는데, 정약용의 대표적인 책 뭐 있었어? 목민심서라고 있죠. 이 목민심서에서는 관리들이 해야 할 역할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국가가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통치하는지도 담겨 있어. 그 내용들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백성들의 가난을 구출하고 구제하는 거야. 가난으로부터 구출하는 거지. 관리는 백성들을 사랑해야 하고 노인을 봉양해야 하며 또 어린이도 잘 돌봐야 하는 거지. 특히 뭐 홍수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있잖아. 이 재난 당시에 관리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 자신의 곳간에 쌓여있는 곡식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백성들을 그 재난으로부터 구휼하는 복지제도, 이 복지제도의 그 연원이 된다고 할까?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5번째는 유길준이라는 사상가인데요.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 역사 시간에 들어본 적도 있을 거야. 조선 개화기 시대의 사상가인데요. 아무래도 개화기 사상가다 보니까 이 앞전의 사상가들의 주장에 비해서 많이 깨어 있어. 유길주는 법치주의의 실현을 강조하는데, 이 법치가 한비자가 말하는 법치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지금 자유민주주의에서 얘기하는 법치를 얘기하는 거야.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개화기다 보니까 더 이상 백성이란 말을 쓰지 않죠. 또 정부는 질서 유지와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복지제도를 보다 더 현실 가능성 있고 구체화하여 논의를 시작한 사람이 유길준이라는 사상가입니다. 네, 이렇게 국가의 권위와 시민에 대한 의무를 바라보는 동양의 사상가들을 살펴보았어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그동안 배운 내용들을 적용하여 문제풀이를 할 건데요. 모의고사와 수능에 출제된 문제를 같이 개념 적용해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